자, 미리 경고를 드리자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제가 했던 사건들 다 통틀어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갑자기 지금 퍼프데디가 떠오르는데 퍼프데디가 있긴 하네요. 근데 또 디디랑은 또 다른 더러움이에요. 제가 이걸 다뤄도 되나? 근데 괜찮나? 이것도 노딱각도 노딱각인데 제가 리서치 하다가 진짜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다가 먼저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자, 불륜, 성착취, 약물이고요. 이 더러운 모든 행위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다가 사건 배경이 아까 싱가포르 범죄율 낮다고 하던데 그런 곳 아니었나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싱가포르는요, 아시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1위입니다. 그런 싱가포르에서 벌어졌다고? 그리고 저도 싱가포르 사건 처음 하는 거예요. 하필 처음 가져온 게 제 역대급. 여러분 여기 아시죠?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호텔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이거든요. 꼭대기에 있는 배 모양 있죠? 이게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이 엄청 유명해요. 인피니티 풀에. 어떻게 호텔 위에다가 이렇게 큰 수영장을 통째로 딱 올려놓을 생각을 했을까? 생각만 해도 되게 멋있죠? 그래서 비싸요. 되게 비싸. 요즘 시세로 1박에 제일 싼 방이요. 비수기 때 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방으로만 비교하면 다른데 그냥 한 2, 30만 원짜리 호텔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숙을 해야지 이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2010년 10월 26일에 이 호텔에 찾아온 부부가 있어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29살 남성 준이 자기 와이프 자민을 데리고 마리나 베이 샌즈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로 치면 호캉스. 비싸지만 그래도 준은 직업이 군인이에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와이프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고, 부부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와이프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특별히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부부는 기분 좋게 호텔에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인피니티 풀에서 막 수영도 하고 사진도 막 찍고, 이 사진 찍어야죠 가면. 주는 SNS에 자기랑 이제 와이프랑 찍은 사진들을 막 올렸어요. 싱가포르 사람인가요? 맞아요. 그러다가 밤 늦은 시각 부부는 객실로 돌아왔어요. 자미는 준, 나 먼저 샤워하고 올게요. 욕실로 들어갔는데 문 닫고 샤워를 싹 하고 있는데 준이, 자기 남편이 슬쩍 몰래 욕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자민 휴대폰을 후닥 하고 가져간 거예요. 자민은 몰라요. 자민은 계속 샤워하고 있고, 그렇게 와이프 휴대폰을 가져가서 준이 침대에 앉아가지고요, 몰래 이 안에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거예요. MSN이라는 앱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도 많이 썼거든요. 보는데 아니 와이프가, 자민이 웬 남자랑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예사롭지 않아. 그 양이 엄청나요. 남자랑 엄청 주고받았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나랑 밥 먹고 수영장에서 놀고 그랬는데 그 사이 누구랑 이렇게 연락을 한 거야, 틈틈이. 근데 이 상대가, 자민이 문자 보내던 그 상대가 준이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구 웨이밍. 자, 문자 내용을 보면요. 자민, 나 오늘 마리나 베이 샌즈가 웨이밍 남편이란가? 비키니 입겠네. 이거 딱 봐도 보통 대화가 아니잖아요. 자민 다시, 갑자기 가자고 하네. 웨이밍, 그러면 그 준이랑 오늘 호텔에서 할 거야? 모르겠어. 나 남편이랑 진짜 하기 싫어. 솔직히 나 남편이랑 할 때 눈 감고 자기 생각한다? 자기랑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준은 이제 머리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데, 아니 언제부터 얘랑 이렇게 자는 사이였어? 그런데 준이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예상이 맞구만.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휴대폰을 받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준이 와이프랑 친구에게 배신당했어요. 불쌍한 남편이야. 둘이 바람났어. 웨이밍은 감히 이 친구 와이프를 건드린, 이 불륜을 저지른 완전 나쁜 친구 아니에요. 와이프 자민도 두말할 것 없고. 그럼 준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꼭지가 돌죠. 미쳐 돌죠. 감히 내 와이프를 건드려? 네가 친구 새끼야? 뭐 이러지 않을까요?
와이프한테는 당신이 우리 애를 두고 바람을 펴? 이혼 준비하고 위자료 받으려고 소송하고 아이 양육권 내가 가진다. 보통 이게 정상적인 남편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는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이 불륜 문자 발견하고 내 와이프랑 내 친구랑 둘이 잔다고? 보고 싶은데? 나 구경하고 싶은데? 아니, 겁나 흥분되잖아. 잠깐만. 우리 결혼기념일이 올 때 얘네 둘이 하는 걸 보면 어떨까? 언제지? 나 빨리 보고 싶은데. 상상이 가요, 이게. 이미 주는 결혼 3주년 되는 날 이 둘이 하는 걸 보고 싶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불륜 문자를 보고 나서 친구 웨이밍을 우리 부부 침대에 꼭 들여와가지고 내 친구랑 내 와이프랑 둘이서 영차 하는 거 꼭 봐야지. 어질어질하죠. 제가 오늘 쭉 이게 이야기한 사건이 바로 이날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이후에요. 준이랑 또 준의 친구들, 또 그 친구들의 와이프들이 또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와이프 동의 없이 벌어진 거예요. 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려 8년 동안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준이랑 준 친구들이랑 그들의 와이프랑 2020년에 발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완전 충격, 완전 충격.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범죄자는 이름, 얼굴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저한테 집중해서 사건에 몰입하시면 되고요. 없지만 제가 최대한 몰입감 있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준이랑 친구 웨이밍, 둘이 친구 사이라며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볼게요. 둘이 괜히 꽤 친했다, 가까운 사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 세미보이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났습니다. 세미보이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폐쇄적인 커뮤니티예요. 세미보이는 그 안에 두 가지 파트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알프레스코 커피 포럼이라고 하고요. 제가 A 포럼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는 건전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커뮤니티, 이름도 야외 커피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접속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다 접속 가능. 보통 여기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 싱가포르 정치나 여행, 이민, 스포츠 게임 등등등 여러 가지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정상적인 커뮤니티. 자, 문제는 또 다른 포럼인데요.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아직도 존재하는 사이트거든요. 기가 막히게도. 근데 유해 사이트라서 한국에선 당연히 접속이 막혀 있습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제가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는 유해 사이트라서 접속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뜨는 그런 사이트예요. 제가 B포럼 혹은 그냥 세미보이라고 할게요. 자, 원래는 제가 여기 이 B포럼에 세미보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쭉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보다 이걸 알려드릴게요. B포럼이 어떤 곳인지 운영자가 설명한 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첫 화면인 거예요. 아마 가입하기 전 단계겠죠. 처음 들어가면 딱 뜨는 페이지인데 이 포럼의 주된 목적은 상업적 성 정보 교환이고 관련된 토론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철없는 글은 삭제될 것입니다. 이 포럼은 여드름난 10대들이 자기 몽정 경험이나 여성들의 성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묻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싶다면 선생님이나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이곳은 경험 많은 참가자들을 위해서 설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오지 마라 이거예요. 아주 매운맛, 심지어 범죄까지 공유하는 포럼입니다. 자, 또 첫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약어, 은어 리스트가 쭉 있고요.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ONS, One Night Stand, COF, Common Face. Common Face 뭐냐면 얼굴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약어가 주르륵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여기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해요. 이 포럼이 시작이 뭐였냐면요.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었고 성매매, 업소, 리뷰하는 곳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러분 매춘이 합법이에요.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한 업소들이 있대요.
이제 그 업소들 어디가 괜찮냐. 그 리뷰하면서 서로 포럼에서 야, 나 어디 무슨 방에 갔는데 괜찮더라. 나는 어제 진달래에 갔는데 거기 누가 괜찮아. 아, 그래? 나는 거기 개나리가 났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점점 더 변질돼가지고 범죄의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자, 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이 도대체 뭐길래, 자, 단계별로 설명을 할게요. 파트너 스와핑 하실 분 구합니다. 오늘 밤 즐거운 시간 보내실 분. 스와핑은 두 커플, 부부 혹은 그 이상이 모여서 각자 파트너를 바꿔서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자기 파트너의 벗은 사진을 공유하거나, 그러니까 파트너라면요 여러분 배우자일 수도 있고 사귀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명이서 하는 거 올려요. 사진, 영상. 또 뭐가 올라오냐? 몰카예요. 동의 없는 거예요. 혹은 연인이랑 헤어지고 나서 보복성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니까요.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예요.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참 기가 막힌 게, 부부가 남편이랑 아내랑 각각 서로 여기서 활동을 한 거예요. 비밀로 하고 번개를 해. 오늘 밤 어때요? 이러면서 오늘 호텔 몇 호실로 나올래요? 번개를 했는데 갔더니 여보, 당신이 여기 어디? 부부가 동의를 했다 해도 스와핑은 사실 부부가 동의한 상태에서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서로 바꿔서 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몰카, 비디오 유포, 이건 또 범죄인데 이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세미보이예요. 실제로 세미보이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최근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도 너무너무 골치 아픈 사이트인 거예요. 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 뿌리 뽑아야 하는데. 근데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잡아 족치거나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경찰에서 운영자들을 체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용자들은 체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운영자는 아직도 모른대.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쥐가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쥐 소굴을 찾아서 박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구멍에서 한 마리 나오면 잡고 또 2마리 나오면 잡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면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미보이 B 포럼입니다. 아무튼 이 세미보이에서 바로 준이 웨이밍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친구라고. 세미보이에서 만난 친구래요. 웨이밍은요, 세미보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남봉꾼 이미지랑 비슷한데요. 제가 BMW를 타고 다닌대요. 그리고 내가 싱가포르에서 안 가본 업소가 없다. 전부 다 가봤고 내가 다 리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회원 누구누구 와이프랑 잡았다. 막 이런 식으로 지 자랑을 엄청 해요. 근데 실제로도 돈이 많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나이는 32살이거든요. 또 고학력의 증권사 임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그 싱가포르에서는 번호판을 사는 데만 7천만 원, 8천만 원 가까이 한대요. 도시가 너무 좁으니까 차를 많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차도 제한이 되어 있고 차값보다 번호판 값이 더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차가 있다, 내 차가 있다, 그럼 또 부자라고는 해요. 어쨌든 부자면 뭐해, 이런 짓 하고 다니는데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거든요. 세미보이에서 진짜 열일해요, 열일을. 2010년 4월에 웨이밍이 포럼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 와이프 판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른 와이프에 대한 판타지나 혹은 내 와이프가 다른 이들의 판타지가 되는 상황에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쪽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저랑 은밀한 대화를 했으면 하는데요. 저와 비슷한 와이프 판타지 가진 분들은 쪽지 주세요. 감사요. 와이프 판타지가 뭘까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어질어질하지 않아요? 내 와이프를 성적인 상대로 공유하거나 다른 남자하고 같이 하거나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하는 걸 지켜보거나 이런 걸 말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스와핑이랑 또 달라요. 스와핑은 적어도 서로 동의하에 벌어지는 거지. 이것도 더럽긴 하지만 범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와이프 판타지는 와이프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당했어. 근데 그걸 내 남편이 지켜봤대요.
이런 와이프 판타지라는 글을 떡하니 남겼는데 누가 답글을 단 거예요. 저요. 저 관심 있어요. 와이프 판타지. 준이었습니다. 둘 다 유부남. 그렇게 둘이서 스카이프 교환해가지고 대화를 막 나누는데 웨이밍은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일단 준을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고 이 남자가 진심으로 와이프 판타지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나 놀리려고 하는 건가? 답글을 쓴 건가? 혹은 뭐 수사 함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친구가 아니면 내 와이프가 나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이걸 또 시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준, 우리 와이프 사진 막 교환합시다. 나체 사진. 진짜 그걸 봐야지 서로 공유해야지 너 찐이구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나체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을 일단 찍어요. 와이프의 사진을 인쇄를 해요. 인쇄해서 혼자서 이렇게 두고 그 사진을 보면서 혼자 손으로 하는데 그 마지막에 사진 위에다가 해라. 그리고 그 장면을 사진이랑 영상으로 찍어서 서로 보여줘야지 우리는 결이 같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모르는 사람이어도 범죄인데 자기 와이프를 이거 했어요. 둘 다 인증 완료됐어. 이렇게 둘이 찐친이 된 거예요. 진짜 100분 앞섰다 진짜. 아니 너랑 나랑 야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야? 친구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준이 웨이밍한테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내 와이프가 바람 피는 것 같은데 자기 와이프 바람 핀다고 자민이 불륜하는 것 같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얘네 둘이 만나기 전에 준이 직업이 군인이에요. 자민이랑 2008년도에 술집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준이 엄청 들이댔대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는데 만난 지 몇 달 만에 자민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2009년도에 자민이는 점점 배가 불러오고 이제 임산부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있었는데 이때 준이 바람을 핀 거예요. 다른 유부녀 누구랑. 근데 이게 자민에게 딱 걸렸거든요. 자민은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돈이 줄줄 새지? 왜 돈이 안 모이고 어디로 가는 거야? 하면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딱 봤는데 땡땡 호텔이 있어. 그것도 한 달에 여러 번이에요. 당신 이거 뭐야? 추궁하니까 별거 아니야. 나 포커 치러 갔어. 포커 남자들끼리 포커 치러 호텔 가고 그래.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호텔에서 웬 여자랑 나오다가 딱 걸렸습니다. 자민에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나 임신 중인데 바람 피는 거야? 근데 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아무 일도 없었어. 그 안에서 마사지만 했어. 마사지 있지.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걸 믿겠냐고. 이 일로 둘 사이의 신뢰가 와장창 깨지는데요. 그래도 자민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면 안 됐어요. 이거 이혼했어야 됐어. 준에게 불륜녀 정리해라 하는데 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불륜 누가 있어요? 준이 있잖아요. 당연히 자민이 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준이 자민을 의심해요. 여자는 다 똑같아. 자민도 결국 바람 피고 말 거야. 아니 지 불륜 상대가 유부녀였다고. 내 와이프도 유부녀니까 얘도 바람을 필 거다. 이런 망상에 빠진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아이가 더 생겼어요. 원래 하나였는데 또 생겼어. 생활비를 벌어야겠다. 자민이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호텔 매니저가 남자야? 너 그 남자랑 무슨 사이야? 계속 의심하는 거죠. 근데 자민이 불륜을 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자민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인터뷰에서. 근데 준 지 혼자 이제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런 불안한 생활을 하다가 이 와중에 그 웨이밍이 올린 글 와이프 판타지 거기에 혹 해가지고 답글 달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사진 찍고 친구가 됐네. 자 그렇게 준이 웨이밍이랑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얘기합니다. 와이프가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저한테 복수하는 게 분명한데 너무 불안해서 제 토할 지경입니다. 토는 이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웨이밍이 이렇게 답을 해요. 내가 그쪽은 잘 아는데요. 쓰리썸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당신이 두려운 건 그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사랑에 빠질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몸만 주는 거는 괜찮아. 와이프랑 잘 얘기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언제 한번 그 저를 침대로 초대해 주시죠? 그러니까 자, 웨이밍의 논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건 당신 와이프가 진짜 찐사랑을 할까봐, 다른 남자랑 찐사랑을 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근데 당신 와이프가 정말 그냥 몸만 주면서 이렇게 낭교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 안 들걸요? 왜냐면 몸만 주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와이프 바람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싹 사라질 겁니다. 자기 초대하래요. 쓰리썸 하자고. 준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머릿속에 번쩍하는 거예요. 자, 이날 밤에 집에 가서 자민한테 그 남녀가 섞여서 셋 이상이 막 이렇게 둥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이게 해봅시다. 슬쩍 떠봤는데 아니 누가 솔직히 제정신 박힌 와이프가 이걸 오케이 하겠어요? 자민은 바로 정색했어요. 미쳤어? 제정신이야? 절대 안 돼. 뭔 소리라는 거야? 단칼에 잘랐습니다. 근데 이미 준이 상상을 해버려서 이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밥 먹어도 상상되고 잘 때도 상상되고 내 와이프랑 웨이밍이랑 같이 하는 걸 본다면 한 침대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판타지에 빠진 거예요. 이게 와이프 판타지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심정을, 왜냐면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이제 와이프는 안 된다고 하지, 나는 하는 거 보고 싶지. 이러니까 자, 이 모든 심정을요, 세미보이에 다 털어놓습니다. 글로. 아내가 요즘 취업하더니 차갑게 변했어요. 회사 보스랑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전 와이프를 잃을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하는 상상을 하면 흥분돼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병신 같은 글을 써요. 어쩌라고. 와이프 바람필 것 같은데 쓰리썸은 하고 싶다. 자, 근데 이런 글을 남기니까 자, 댓글에 뭐가 달렸을까요? 솔직히 이 세미보이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래야 하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 배댓이 뭐냐? 제가 당신 와이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제가 꼬셔서 진짜 바람기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게요. 대신 불륜으로 소송 걸기 없기? 주는 자, 이 댓글 보고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역시 사람은 머리를 맞대야 돼. 한번 해볼까? 보자. 누굴 시키지? 내 와이프를 누가 꼬실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바로 누구에게 연락했을까? 웨이밍에게 연락했어요. 웨이밍, 너가 내 와이프한테 한번 직접 대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한번 보자고. 주는 왜 웨이밍 선택했을까요?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여자를 잘 꼬시나? 기술이 좋나? 그게 아니라 BMW 타고 다니니까. 결혼 전에 자민이요. 자민 전 남친이 BMW 몰았다고 해요. 제가 이제 BMW를 몬다, 차가 있다. 그럼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밍이다. 야, 너가 BMW를 한번 꼬셔봐. 내 와이프를. 웨이밍은 why not? 거절할 이유가 없죠. 이 사람 거의 성관계 도파민 다 떨어져가지고 와이프 판타지 그런 거 찾는 사람인데 되게 한가롭고 무료했던 일상에 웬꿀 친구의 와이프를 꼬셔봐? 바로 수락합니다. 어떻게 꼬실지는 준이 알려줘요. 내 와이프 자민 무료기 심하거든. 그러니까 너가 처음에 접근할 때 BMW 그거 꼭 타야 돼. 심지어 그 자민 개인 정보랑 가족 관계, 학교 어디 나왔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술은 뭘 마시는지, 어떤 데이트 장소를 좋아하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웨이밍이 처음 만난 자민에게 이 몇 가지만 슬쩍 어떤 공부를 하셨겠네요? 패션이랑 어울리네요? 패션 공부하셨나요? 이런 것만 얘기해도 여자들은 모르니까 어머, 내 지금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또 웨이밍은 이 와중에 자신감 막 뿜뿜 해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나 그런 거 몰라도 여자들 다
알아서 넘어오게 돼 있어. 자신감 넘쳤습니다. 근데 준은요, 이렇게 다 알려주고 나서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거예요. 아, 진짜 자민이 넘어가면 어떡하지? 둘이서 자면 어떡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럼 아니 이게 두려우면 애초에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았어야지. 이제 한 가정의 남편이라는 게, 애 아빠라는 게 하는 짓이 초딩보다 못해요. 내 와이프를 꼬셔봐? 그래서 넘어가면 그거는 와이프 탓인 거예요? 자, 아무튼 불안해. 준이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웨이밍, 너 말이야 자민이랑 주고받는 문자, 전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리고 내가 그만두라면 바로 그만하는 거야? 알았지? 뭘 그만두라는 건데? 자지 말라고? 그래, 그건 절대 안 돼. 아, 아니다, 안 되겠다. 난 진짜로 내 와이프가 한눈 파는지 안 파는지 그것만 알고 싶거든? 그것만 알고 딱 끝내는 거야. 내가 그만, 스탑 하면 스탑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웨이밍은 제일 먼저 뭘 했냐? 페이스북에 브래드 첸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BMW 사진, 그리고 막 있어 보이는 명품들 있죠. 막 허세 그득한 거. 막 BMW 그 마크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벅스 들고 막 그런 거 올려놓고 자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매일매일. 자민은 처음에는 뭐야 이 남자? 응? 무시하다가 아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연락이 오니까요. 몇 번 답을 해줬어요. 근데 대화가 너무 잘 돼. 아니 어쩜 이 남자는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결국에는 하루에 1시간씩 어쩔 때는 2시간, 3시간 채팅을 해요. 그럼 웨이밍은 대화 끝나고 아 오늘 네 와이프랑 무슨 대화했다? 몇 분 대화했다? 다 준에게 보고해요. 그리고 마침내 페이스북으로 대화한 지 1달 지났을 때예요. 웨이밍이랑 자민이랑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웨이밍은 얘기했죠, 준한테. 야, 오늘 만나기로 했어. 준은 막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만나기로 했다고? 설마 했는데. 그래도 일단 그래 알았어. 일단 두고 보자. 허락을 해줬어요. 웨이밍한테 일단 자민을 만나봐라. 풍골파크에 있는 브리스라는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단 둘이서 술도 한잔하고 웨이밍이 자민을 집까지 태워줬어요. BMW로. 자, 그리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하고 헤어지는데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키스를 했네. 넘어간 거죠. 넘어갔어. 한편 준은 와이프 집에 언제 돌아오나 언제 오나 이 옆에 언제 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진짜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그 순간 딸깍 자민이 들어왔어요. 준은 바로 웨이밍한테 메신저로 휘갈기는 거죠. 어땠어? 뭐 했어? 자민이 뭐라고 해? 뭐 먹었어? 웨이밍은 뭐 한잔하고 그 집에 잘 보내줬어. 다른 거 없었어? 스킨십 뭐 그런 거 없었어? 아니야 없었어. 준은 그래 다행이다. 스킨십 없었다고? 그래 알았어 고마워. 고맙대 또.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결국엔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했구나. 거봐. 자민은 역시 바람필 여자였어. 막 지 혼자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온갖 상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준이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이제 밖에 딱 나왔는데 대문으로 나왔어요. 이웃 주민을 만났는데 준, 그 출근하는 거야? 그게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그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젯밤에 자민이 웬 남자랑 키스하는 거 봤어. 다 일렀어요. 준은 막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배신감이 들었대요. 들 자격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들었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웨이밍한테 전화 때려가지고 야 이 자식아 장난해? 너 왜 거짓말했어? 내 와이프랑 키스했어? 그게 네가 좀 꼬셔달라며. 아니 꼬실 때 키스도 못해? 진짜 뭐 어이가 없네. 근데 뭐 준은 화는 나지만 어차피 본인이 시작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알았어. 내가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데 키스하지 마. 알았지? 손도 잡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대화만 해. 알겠어. 아니 참 네가 꼬시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준이요 그만두지 않았어요.
아니 둘이 키스했다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어떻게 다른 액션을 취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계속 꼬셔봐 라고 한 거예요. 키스까지 했는데 저 웨이밍을 믿는 거예요. 2010년 9월 2일에 웨이밍이랑 자민이랑 또 만났어요. 두 번째 데이트를 한 건데요. 이스트코스트 파크웨이에 있는 스시탱이라는 초밥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요. 둘이 사케도 한잔하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어디로 가냐? 골드키스트 비치 리조트 호텔로 갑니다. 거사를 치렀어요. 그러고 이제 늦지막한 시간에 웨이밍이 자민의 집 근처에 태워줬거든요. 이날도 주는 자민이 이제 만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웨이밍을. 집에 자민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웨이밍한테 연락해서 오늘은 어땠어? 넘어갔어? 어땠어? 그게 뭐 그건 뭐 밥 먹었지. 잔 건 절대 얘기 안 했어요. 본인도 찔렸나 봐. 자지 말라고 이제 잤으니까. 이후에도 주는 계속 웨이밍한테 연락해서 야, 너 내 와이프랑 뭐 있는 거 아니지? 진짜 없는 거 맞지? 아, 없어. 아니, 야, 네 와이프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끝났어. 점점 웨이밍이 준이랑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벌어졌죠. 이미 끝났어. 웨이밍이랑 자민 불륜이에요. 근데 웨이밍이 점점 준이 귀찮은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자민이랑 이렇게 잘 불륜 잘 하면 되는데 계속 준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연락을 점점 피합니다. 근데 뭐 이걸 누굴 탓하겠어요. 자, 그 상태에서 2010년 10월 26일에 준이랑 자민이랑 마리나 베이 샌즈 놀러 간 거예요. 그때 들킨 거예요. 준이 자민 휴대폰 열어보니까 아, 나 남편이랑 하기 싫어. 아, 웨이밍 자기만 상상한다니까? 다 탄로난 거지. 역시 이렇게 됐구만. 내 이럴 줄 알았어. 둘이 잤어. 이제 끝났어. 근데 왜 나는 자민이랑 내 와이프랑 웨이밍이 둘이 하는 게 보고 싶을까? 곧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어디 그날을 한번 노려볼까? 어떻게 쓰리썸? 며칠 뒤에 주는 웨이밍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왜 거짓말했냐? 너 내 와이프랑 잤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웨이밍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뽀록 났으니까. 그게 진짜 내가 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어. 이제 안 만날게. 절대 안 만날게. 나도 죄책감 많이 느꼈어. 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와이프 네가 잘 꼬시니까 야, 셋이서 하자고 조금 말해봐. 내가 저번에 말했는데 안 좋아해. 엄청 싫어하더라고. 너가 내 와이프 잘 구슬릴 거 아니야. 지금 내 와이프 너 엄청 좋아하잖아. 얘기 좀 해봐. 뭐 그러지 뭐. 셋이서는 괜찮은 거지. 우리 둘은 안 되고 셋은 괜찮다. 그치? 알았어. 내가 한번 노력해볼게. 둘이 하는 거 안 된대. 근데 준이 본인 참석하에 셋이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적어도 관전하거나 내가 참여하거나 그건 된다는 거야? 뭔 대화가 이래요. 이어폰 끼고 거실 가야겠다. 수준 진짜. 그러니까 주는 와이프가 바람난 걸 보고 화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를 짜릿함, 흥분을 느꼈대요. 나 미치겠어. 근데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고 해요. 와이프 판타지. 그러니까 괜히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죠. 며칠 뒤에 웨이밍이 준에게 연락을 했어요. 준, 아니 요즘에 자민이 내 연락 안 받네? 이상해. 그래? 아니 연락이 안 돼? 그럼 아직 말도 못 꺼냈어? 셋이 하자 말 못했어? 그게 내가 한번 얘기해봤거든?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근데 그 뒤로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그 메신저도 안 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민은 웨이밍한테 넘어간 건 맞아요. 넘어가서 불륜 저지른 건 맞는데 웨이밍이 야, 네 남편이랑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야? 얘 잠수 탄 거예요. 깊게 만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끝났어. 관계 끝났는데 그 준이 답답한 거야. 뭔가 그 기분이 똥을 더 닦은 느낌으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원하는 걸 못 얻었거든. 쓰리썸. 이날 집에 가서 자민한테 다 얘기합니다. 너 바람 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딴 남자랑 잤지? 그러니까 자민이 왜? 잤다. 그래서 뭐? 헤어졌어? 되게 당당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외인 거예요. 주는. 그러면서
자, 뭐라고 물어보냐? 아니, 근데 왜 헤어졌어? 좋아서 만났는데 왜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민은 듣다 보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지. 왜 헤어지긴? 아니, 그러면 너는 내가 계속 바람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랑 셋이 하자, 뭐 어쩌자, 뭐 이런 말 하니까 진짜 또라이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역겨워서 차단했어. 이제 안 만나. 주는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 진짜 서운한데.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거야? 이게 진짜 끝인 거야? 원래 내 목적은 와이프가 진짜 딴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만나는 거였고 그 자리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뭐야? 이 몇 달 동안 내가 시간 낭비한 건가? 또 한편으로 아니지. 근데 또 불륜을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뭐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 근데 진짜 미친놈 같아요.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 공사 친 거 무너진 느낌? 뭐 그런 표현이 맞긴 하네요. 자, 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웨이밍. 아무래도 안 되겠어. 새로운 계획을 짜야겠어. 3월 14일이 우리 부부 결혼 3주년이야.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자. 이날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뭐 설득할 방법이 있나 보지? 그렇게 2011년 3월 14일이 됐습니다. 준이랑 자민 부부는 결혼기념일이라고 맛있는 요리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준이 자민 와인잔에다가 수면제를 몰래 탔어요. 자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술에다가 수면제니까 이거 그냥 몇 모금 마시고 금방 고꾸라져서 잠들었습니다. 거의 쓰러진 거지. 준은 자민을 침실로 데려가서 눕혀요. 그리고 눈가리개를 씌워요. 앞을 못 보게 눈가리개 씌우고 옷을 한 올 한 올 벗기기 시작하더니 찰칵 자기 와이프 나체 사진을 찍어서 웨이밍에게 보냅니다. 야, 준비됐어. 빨리 와. 웨이밍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웨이밍도 가정이 있는 남자예요. 와이프한테 나 회사에 급한 일 있어서 빨리 오라네. 금방 갔다 올게. 그러곤 단 5분 만에 헐레벌떡 뛰어가서 준 부부 집에 도착을 했어요. 가니까 집 안에 불이 다 꺼져 있고요. 되게 조용한 거예요. 웨이밍이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이렇게 준이랑 자민 침실로 갔어요. 야, 준, 자민 괜찮아? 왜 안 움직여? 처음에 웨이밍은 자민이 약을 먹은 줄 몰랐나 봐요. 준은 괜찮아. 야, 내가 수면제 먹였거든? 안 깰 거야. 근데 웨이밍은 뭐 미친 거 아니야? 나보고 지금 이걸 하라는 거야? 야, 해봐. 잠시 웨이밍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뭐 왔으니까 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쓰리썸을 한 게 아니라 준은요 안방 화장실에서 담배를 뻐끔 피면서 침실을 가만히 지켜보고요. 자민은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축 처져 있어. 거기서 웨이밍이 한 거예요. 자민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말이 안 나오네. 상상이나 하겠어요? 자기 집에서 내 남편이 유인한 남자에게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집에 아이가 있어요. 자민이랑 준 부부 사이에 2008년부터 이 사건이 발각된 게 2020년이거든요. 아이가 총 넷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처음 딱 사건이 벌어질 때는 이게 아이가 둘이었다고 해요. 아니, 자기 자식이 있는 집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빠예요? 이게 남편이에요? 이걸 지켜보던 주는 막 난리 났어. 화장실에서 막 엄청 흥분을 한 거예요. 막 이게 뭐야? 이거? 나 빨리 공유하고 싶어. 세미보이. 빨리 이 엄청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완전 신났어요. 이날 바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와이프 판타지? 진짜 신세계입니다. 그런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와, 이거 하드코어다.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 좀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더 자세히. 이렇게 막 댓글을 쓰는데 이때 준의 눈에 띈 댓글이 있어요. 개부럽다. 나도 하고 싶은데. 자, 이 사람 이름은요 이니셜로 M이에요. 마이클이라고 할게요. 근데 마침 또 막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막 이런 걸 공유하고 하니까 준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안 들켰거든. 자민이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준은 그 댓글 단 남자 마이클, 너도 할래? 다음번에 와.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자민한테 수면제를 먹이고요. 마이클을 부릅니다. 참고로 마이클 당시 34살이었고요. 어떤 기업 디렉터였대요. 주는 이번에도 화장실에서 구경을 하다가 범죄가 더 진화한 거예요. 처음에는 구경만 했는데 두 번째는 내가 이걸 남겨야겠어. 사진이랑 영상까지 찍었는데 아니 그 미친놈이 분명히 자기 와이프가 바람 필까봐 두려워하던 사람 아니에요? 무서웠다며 와이프 나갈까봐. 근데 이 영상을 세미보이에 올려서 공유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런 범죄 영상이 막 올라와요, 커뮤니티에. 그럼 세미보이 안에서는 호응이 점점 좋아지는 거야. 와, 야, 네 와이프 죽인다? 나도 초대해주세요. 나도. 막 이런 식으로 좋아해주니까 조회수도 오르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점점 유명해져요, 준이. 그럼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그게 또 하나의 흥분거리라고 해요. 아, 나 진짜 이 또라이들 어떻게 해야 돼. 무서워요. 무섭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까봐. 그게 제일 너무 소름 끼쳐요. 이렇게 준이 점점 이 커뮤니티에서 막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막 원하는 남자들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 준이요. 초대할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엄선해서. 사진도 보고, 야, 너 직업이 뭐야? 너 몇 살이야? 뭐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왜 까다롭게 심사를 거쳐서 또 한 명을 또 초대하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 35세 직장인, 이니셜 K예요. 케빈이라고 할게요. 케빈은 준에게 뭐라고 접근했냐면, 선생님, 저도 껴주세요. 저는 참여하기 전에요. 제 와이프를 먼저 선생님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이 케빈 집으로 간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케빈이 자기 와이프를 기절시켰는데 준이 쓴 건 수면제였거든요. 수면제랑 술. 근데 케빈은 약을 썼어요. 얘도 진짜 보통 또라이가 아닌 게 어떤 약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 또 모르죠. 미리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지. 자, 그럼 케빈이 쓴 약이 뭐냐면요. 이 약이 물에 한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으면 무색, 무미, 무취. 먹으면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는다고 합니다. 다음날 깨면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암튼 이걸 먹으면 기억이 안 나요. 왜 위험하냐면 기절한 상태에서 여러분 혹시 구토를 해요? 아니 뭐가 걸렸어 그게. 그럼 사망할 수도 있어요. 기도 막혀가지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걸 케빈이 자기 와이프한테 먹이고 준을 부른 거예요. 저는 선생님 와이프 만나기 전에 제 와이프를 먼저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준이 약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준은 정상적인 리액션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약을 먹였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할까? 혹시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걱정이 아니라요. 와 케빈 당신 천재예요? 이 뭐야? 이 공부한 거야? 나도 좀 알려줘. 이거 쓰면 훨씬 편하겠네.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사진, 영상 다 촬영하고 세미보이에 올리고요. 사람들 그거 보고 다 부럽다 이러고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나중에는 무슨 그 디디 프리고프처럼 주기적으로도 하고 인원도 점점점 늘어납니다. 원래는 이제 한 명 불러서 했어요. 근데 이제 다수가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막 동시에 막 교환을 해. 너는 누구 집 가고 너는 누구 집 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도파민 다 떨어지고 무슨 약한 사람처럼 더 하드코어, 더 잔인하고 더 더러운 거 찾는다.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준이 웨이밍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아무래도 이제 스릴이 좀 떨어진다. 그 애들 자는 방에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어린애들 자는데 거기서 안 깨게 조심조심 하면 더 스릴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깨면? 애들은 무슨 죄예요? 진짜 이게 제가 여러분 왜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뭔가를 상상해도 상상 이상이 튀어나와요. 내가 아는 선은 여기까지인데 이만큼 넘어가.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관계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 누굴 건드렸는지가 나와요. 일단 KLMNO까지
이 5명의 남자들이 준의 와이프 자민을 했어요. 준은요, 케빈이랑 마이클의 전 와이프랑 했어요. 전 와이프랑. 그리고 밑에 언제 이 범죄가 벌어졌는지 이 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도표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도표를 보면 2010년도부터 범행이 시작됐어요. 실제로 법정 문서에서는 2011년 3월부터 준이랑 자민 결혼 기념일 때 처음 범행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조사가 돼 있거든요. 어쨌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7, 8년에 걸쳐서 총 4명의 피해자, 9건 이상의 범행이 벌어졌는데요. 휴식기가 있어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뭐 없대요. 안 했대. 이때는 아무것도 안 했대. 그러니까 이게 재판 때도 그래 이때는 범행이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긴 했어요. 근데 과연 진짜 없었을까? 이런 자극적인 것에 환장해 있는 사람들이 2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2달도 아니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도 피해자도 솔직히 이게 다일까요? 그 세미보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 거렸는데 그것도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준도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내 와이프랑 딴 남자랑 하는 게 보고 싶어. 그러다가 나도 네 와이프랑 하고 싶어. 가해자들끼리 또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다 보니까 나도 이 여자랑 하고 싶은데 영상 보고 사진 보고 누구야? 이 사람 누구 와이프예요? 나도 하게 해줘. 이건 와이프를 팔아 넘긴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이클은 자기 와이프도 아니고 엑스 와이프. 이혼했는데 당했어. 진짜 골 때리지 않아요. 이 여성들의 공통점은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다른 남자랑 관계하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약 먹고 쓰러지고 당한 거예요. 아니, 오픈 매리지, 스와핑 이건 그래도 합의를 했어요. 또 싱가포르는 간통죄가 없거든요. 그런 마당에 부부가 동의를 했다. 그러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와핑, 오픈 매리지 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세미보이에서 만난 이 남자들은 명백한 성범죄자예요. 몰래 약 먹였고 강제로 관계했고 거기다 사진, 영상 찍어서 열심히 세미보이에 공유했어요. 이거 진짜 중범죄입니다. 심지어 준은 여러분 아직 더 남았어요. 더 남았어. 준은 진짜 미친 게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어느 날 준이 카메라를 뭐 잔뜩 사들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달더래요. 집안 곳곳에.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는 아이들이 한 2에서 3 정도 생겼을 때가 아닌가. 자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카메라? 그 뭐야? 그 홈캠 그런 거야? 우리 이제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보안 때문에 좀 달아야지. 그렇게 군데군데 설치해 둔 거예요. 근데 이 카메라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외부에서는요. 내가 휴대폰으로 인터넷만 돼.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언제든지 여기에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다 볼 수 있어요. 이 카메라에서 보이는 그 장면, 그 화면 그걸로 뭐 했을까? 준이 뭐 했을까요? 이 영상으로. 제발 그것만은 아니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세미보이 회원들에게 보여주려고. 미쳤죠. 미친 거죠,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와이프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다 보여줬대요. 라이브로. 자,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끝이 아니야. 진짜 너무 피곤해지는데 아직도 충격적인 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세미보이 안에서는요. 준이 완전 왕이에요. 완전 대빵이야. 여기서 준은 좋은 거지. 막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막 약간 어깨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완전 찐따 같죠? 준은 보자. 나한테 좀 호응 잘해주고 말 잘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선물을 줘요. 선물이 뭐냐? 와이프 속옷. 관계하면서 찍은 비디오가 있어요. 그 비디오에다 여기다가 자막을 달아요. 자막을 달고 막 음악을 넣어가지고 영상 편지처럼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뭐 칠순잔치나 돌잔치 이런 거 할 때 영상 앞에 나오잖아요.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러면서 한때 소녀였던 우리 어머니 지금 주름진 얼굴이지만 미소만큼은 소녀입니다. 뭐 이런 멘트 나오는 그런 영상 편지 그런 걸 자기 와이프랑의 비디오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자기 팬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드는 커뮤니티 그 커뮤 친구한테 선물로 줘요. 내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근데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살펴주고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와이프가 뭐 물건이에요? 인형이에요? 선물처럼 그냥 툭툭툭 너 마음에 든다. 너는 비디오. 너는 그래 넌 좀 잘하더라. 속옷.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미치겠어.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더 놀랄 게 남아있어요. 이게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이에요. 계속 튀어나와요. 나중에 준부터 이제 웨이밍, 마이클 이렇게 이니셜로는 이제 L부터 P까지예요. 얘네들이 단톡방이 있었네. 여기서 메신저에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와이프들 랜덤으로 임신시켜볼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서로가 서로 그 와이프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임신을 시켜보자. 누구의 아이를 가지게 되나.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이 방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지금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야 너 미쳤어? 야 난 그건 아니야. 난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거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명. 둘, 넷, 여섯, 7명 중에 한 명 있었대요. 한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다 와이프 업보야. 니들 와이프 우리가 스와핑 하자 그랬지? 근데 다 거부했잖아. 하기 싫다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잖아. 케빈아 네 와이프 대학원 나왔다 그랬지? 야 대학원 나와서 결국에는 너한테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스와핑을 거부한 대가다 이 말이야. 네가 이긴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얘네들 머릿속 기준에서는 스와핑 하자 했을 때 오케이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피해자 탓을 하는 거지. 참나. 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더니 범행이 8년 만에 발각이 됩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어요. 거의 이제 9년 정도 지났죠. 용케 안 들키고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익숙해지니까 준도 뭔가 편해진 거예요. 휴대폰이나 뭐 메신저 이런 것도 제때제때 안 지우고 대충 이렇게 두고 했던 거지. 참고로 이 시기는요. 자민이랑 준 사이에 아이들이 더 태어나서 자녀가 총 4명이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자민은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보는데 스카이프 메시지가 띵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봤어. 근데 사진이 있고요. 어떤 남자랑 여자랑 헐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군가 엄청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야동마냥. 확대해서 보니까 뭐 이런 사진이 있어? 뭐야 이거 누구지? 하고 점점점 확대해서 보는데 나잖아. 이게 뭐야?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남자 누구야? 또 누가 지금 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지. 스카이프 열어보니까 사진도 영상도 많아요. 근데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이랬다고? 내가 언제? 어디서? 그래서 처음에 자민이요. 이게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딥페이크 뭐 그런 건가? 순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난 진짜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와 내 남편이랑 준이랑 뭐 케빈이랑 뭐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냥 무너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자민이 막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았대요. 자민은 바로 옆에 자는 남편 깨워가지고 야 준, 야 일어나봐. 우리 얘기 좀 해. 준은 뭐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꿈쩍도 안 해. 야 일어나. 준은 뭐야 하고 일어났는데 자민이 그냥 뺨따구를 딱 하고 한 대 휘갈겼습니다. 칼 안 들고 온 게 다행인 거 아니에요? 준은 왜 그래? 너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이 뭐야? 사진, 영상, 이 남자 누구야? 그게 미안하게 됐어. 이게 내가 아니라 케빈이 하자고 한 건데 진짜 딱 한 번 하자고 해서 그래서 한 거야. 거짓말. 9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닌데요. 자민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케빈 누구야? 번호 뭐야? 당장 연락처 대. 내가 직접 통화할 거야. 그래서 준이 막 삐죽삐죽 하더니 케빈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기를 자민이 받았어. 자민은 당신 누구야? 당신 나 알아? 누구야? 뭐 하는 인간이야? 완전 소리 지르고 결국에는 새해 첫날이에요. 준이랑 자민이랑 둘이서 케빈 집에 쳐들어갔어요. 대면을 한 거지.
이때 케빈이랑 준이랑 둘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빌었대요. 싹싹 빌었대요. 저희가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딱 한 번이거든요. 정말 한 번이에요. 제발 봐주세요. 겁나 빌었어요. 겁나 빌었어. 자민은 나중에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거든요. 원래는 용서해줄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저도 이해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준이랑 케빈이랑요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쭉 봤는데 이 준이 했던 이 한마디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그게 뭐였냐? 준이 내 마누라 이제 네 거야. 이 문자 보고 나보고 다른 남자 거래. 자기 와이프를.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준이 한 말이에요. 내 마누라 자민 야 케빈 이제 네 거야. 줬대. 지가 뭔데 가져오라. 이 문자를 보고 바로 다음날 달려갔습니다. 1월 2일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요. 2020년 1월 3일에 준이 가장 먼저 체포가 됐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9년간 은밀하게 진행해온 이 그들의 범죄가 진상이 하나하나씩 드러났는데 다른 와이프도 몰랐어요. 딱 한 명 발각된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그 와이프 말고는 다른 와이프들도 몰랐고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 뒤에 1월 7일에 웨이밍도 체포가 되고요. 줄줄이 K, L, M, N, O, P 이 남자들 싸그리 다 체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민은 신고하기 전엔 몰랐어요. 이제 케빈만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나는 케빈에게만 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배신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웨이밍? 웨이밍 알잖아. 야, 너가 지금 내 남편이랑 작당하고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이게 제정신에 붙들고 있는 게 말이 안 돼. 한 명이 아니야. 누구지? 이 남자는 누구야? 쟤는 누구야? 그것도 나한테 약을 먹였다고? 언제? 도대체 언제부터야? 그러니까 자민이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대요. 왜냐면 자민은 가해자들의 얼굴을 다 봤거든요. 근데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일단은 원래 자민이요 술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 필름 끊기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자민이 만성 질염이 생겼어요. 칸디다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자민은 병원 다니면서 내가 출산도 하고 좀 체력이 약해졌나 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질염도 생겼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준이랑 이 남자들 다 체포되고 나니까 이 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약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민은 몰랐던 거고. 그리고 집에서도 좀 이렇게 목이 좀 아프거나 기침이 콜록콜록한다. 아니면 몸살이 있다. 그러면 몸이 안 좋을 때 남편이 준이 작은 알약을 몇 개 주더래요. 이거 군대에서 먹는 건데 좀 비싼 거야. 이거 몸에 좋아. 근데 이걸 먹고 나면 좀 해롱해롱 하더래요. 정신 차리고 보면 나 왜 여기 침대에 있어? 나 왜 속옷을 벗고 있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더 힘을 못 쓰고 더 이렇게 꼴까닥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날을 노려가지고 다른 남자를 부른 거예요. 자민이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케빈, 마이클, 리만 이런 등등등 가해자들 있죠. 나중에 이 사람들 머그샷을 봤어요. 근데 얼굴이 낯익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친분은 없어요. 다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익숙해. 알고 보니까 준이요. 친구들이랑 술자리가 있다. 직장 상사랑 회식이다. 그럼 가끔 자민이 불렀대요. 내 와이프야 인사해. 그런 데서 본 얼굴이었던 거지. 근데 깊게 친해진 사이는 아니고 그때 술자리에서 보고 이제 끝난 사이.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나고 나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불렀어요. 준이. 나 우리 보스랑 술 마시고 있는데 잠시 들러. 그래서 가니까 되게 나이 지긋한 직장 상사랑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 결국에는 자민이랑 이 보스랑 둘이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보스가 슥 하더니 내 다리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여보 어디 갔어? 찾는데 안 보여.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 보스였으니까 아닙니다.
세미보이에서 만난 변태 새끼예요. 이니셜 L이라고 하는 44살 리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만 가명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 가해자들 얼굴도 이런 식으로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본 얼굴이다. 그러니까 어딘가 나지 이것대요. 또 저희 누구는 페이스북으로 이상하게 저 사람은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 얼굴도 있고 너무 역겹죠. 자, 2023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처음에 싱가포르 시민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나서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상 공개해라, 뭐냐 쟤네들 진짜 사회 악이다, 이름도 공개하고 얼굴도 까고 다 해라, 요구를 했는데 특히 온라인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원래 싱가포르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와이프 아니에요. 가해자가 공개되면 피해자들 신상까지 너무 쉽게 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개가 안 됐습니다. 참 범죄자들이 운도 좋죠. 자, 그리고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태형 얘기 나왔는데 진짜 싱가포르에는 제 미친 형량이 있어요. 이것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아주 신박한 처벌. 싱가포르이 제가 봤을 때 사형도 사형제지만 아시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태형이지 않을까? 국내 도입 시급합니다. 몽둥이로 맞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곤장 때리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태형. 죄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벌이래요. 그냥 차라리 사형시켜주세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도대체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가 싶은데 여러분 이거 맞으면 죽어요. 진짜 죽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태형을 한번 집행한다? 그럼 기절하는 사람 그냥 나오고요. 쇼크사로 죽는 사람들도 속출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태형이니까 때리는 사람이 중요하죠. 누가 때리는지 한번 봐야 돼요. 싱가포르 교도소 이 서비스 안에는 스피어 오피서라는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교도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엄선해서 케이닝 오피서를 따로 뽑습니다. 케이닝이 몽둥이, 곤장 이런 뜻이거든요. 곤장 전문 오피서예요. 곤장만 전문으로 때리는 곤장 집행관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 곤장 집행관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보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체력, 근력,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윤리 성향 이런 것도 평가를 한대요. 왜냐면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 아무리 죄수지만 사람 때리는 게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소모가 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평가해서 뽑는 거죠. 그렇게 뽑아놓고 보면 막 진짜 이런 거예요. 키가 180이 넘고 막 몸도 근육질에 유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마동석 배우 같은 그런 이제 피지컬인데 곤장 딱 들고 때려. 얼마나 무섭겠어요. 참고로 남성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여성은 대형이 없어요. 남성도 16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에게만 적용돼요. 왜냐하면 진짜 죽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태형을 받아요. 태형 몇 대 선고받았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맞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죄수예요. 내가 언제 곤장을 맞는지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피가 마르는 거야. 나 빨리 곤장 맞고 끝내고 싶은데 나 언제 맞는 거야? 누가 맞았어? 다음 차례 누구래? 너 알아? 그러다가 막 옆방에서 누가 맞고 왔어. 기절했어. 그럼 막 곡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 무서운 거죠. 맞기 전에 그 공포도 진짜 말도 못할 거예요. 실제로 곤장 맞는 게 두려워가지고요. 이게 언제 맞을지 모르고 막 몇 달 동안 스트레스 받다가 살자한 죄수도 있고요. 정신병 걸린 죄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국내 도입 필요하지 않나요? 자, 아무튼 매일매일 나 언제 맞아? 나 언제 맞지?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문이 열려요. 야, 수감번호 4875 나와. 곤장 맞자. 이러면 죄수들이 벌벌 떨면서 오줌을 질질 싼대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태형실로 이동을 해요. 자, 태형실로 이동을 한다. 문이 열리네요, 진짜. 문이 열리네요. 딱 가면 기다란 몽둥이가 있어요. 길이 1.2m. 두께는 한 1.27cm쯤 된다고 합니다. 제일 동그란 게.
이걸 물에 담궈가지고 불리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일부러 무겁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에 탕 하면 깊이 박히라고. 그리고 또 위생 때문에 혹시 그 감염 이런 거 생길까봐 그 물 안에 약품 처리도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는 진짜 저승사자 같은, 진짜 마동석 같은 곤장 집행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라탄 재질이라고 합니다. 엄청 아프대요. 이걸로 맞으면. 자, 그러면 죄수가 들어와요. 먼저 옷을 갈아입히는데 곤장복. 곤장복은 엉덩이 부분만 노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또 입으면 그 곤장 맞을 때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면 그 형틀에 몸이랑 팔다리를 고정할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대요. 곤장복을 입어야 한대, 무조건. 그래서 입고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혼자 들어가냐? 아니요. 죄수들 여러 명이 들어가요. 순서가 있어요. 맞는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번이 맞을 때 2번은 바로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켜봐야 돼. 지켜봐야 돼. 다른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 유리문에서 이걸 또 봐야 합니다.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어떻게 맞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막 무섭겠냐고. 이거 지켜보면서 기절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좋아하니 실컷 보네. 실컷 보겠네 진짜. 유리문으로 그냥 엉덩이 많이 보겠네 그냥. 이런 하드코어는 없을 거 아니야. 너네가 어디 가서 이런 자극을 맛보겠어. 자, 그렇게 시작이 돼요. 태형이 시작된다. 그러면 곤장 교도관이 곤장을 꺼내요. 물속에서 이게 잘 불려진 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옛날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한 대요, 두 대요 이게 아니에요. 봐봐. 조선시대였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한 대요, 두 대요. 근데 곤장교도관은 그게 아니에요. 곤장교도관은 자, 저 뒤에서부터 도둠 닫기를 해야 돼요. 이 우주의 기운을 온몸으로 회초리에 모아야 돼요. 원기옥처럼. 원기옥처럼. 멀리서부터 다가와서 삐끗하면 다시 때리나? 궁금하다. 진짜 완전 풀스윙 그냥 빡! 빡! 이렇게 맞는데요. 한 대만 맞아도 그냥 이 살가죽이 뜯겨가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옆에 여러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죽나 안 죽나 살펴보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벌이에요. 이런 게 벌. 죽지 말라고 의료진까지 대기시켜. 그러니까 뭐 실제로도 사망한대요. 사망하는데 좀 쉬쉬하긴 한데요. 태형 라이브 송출 비로.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는데 저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일벌백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 교화 될까요? 우리는 이제 교화가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일벌백계만큼 강조해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이런 태형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누가 범죄에 저지르고 싶다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자, 한 대 맞으면 골로 간다 했잖아요. 많이 맞을 수가 없는 거. 1일 최대 6대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형량은요. 태형으로는 24대까지만 나와요.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만든 게 힘들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맞다가 기절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 6대를 맞아야 돼. 근데 4대 맞고 기절했어. 그럼 2대는 한 대당 1년씩 형량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더 반기는 죄수도 있는 거예요. 나 맞는 것보다 저 한 대당 1년 살겠습니다. 이러고 싶은 거지. 근데 이것도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기절해야 돼. 진짜 의료진이 보고서 이놈 기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곤장교도관들이 풀스윙으로 때리는데 아니 힘이 풀릴 수도 있잖아요. 몇 대 때리면 이 사람들도 힘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옆에 대기 중인 곤장교도관도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몇 명. 그래서 바로 바톤 터치하고 에너지 풀 충전된 교도관들이 다시 와서 때린다. 왜냐면 모든 죄수가 공평하게 풀스윙으로 맞아야 하니까. 아니 근데 엉덩이 맞고 찢어지고 이러면 치료해주나요? 치료는 해주겠죠. 네, 치료는 해주겠죠. 안티프라임 호랑이 연고. 아무튼 곤장이 몇 대 맞았다. 그러면 일단 똑바로 눕는 건 아예 불가능하대요. 언젠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맞고 나서는
안 되죠. 이렇게 엎드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자야 돼요. 그리고 부작용이 뭐냐? 배변 장애, 또 발기부전이 옵니다. 이거 영구적으로 앓는 경우가 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건의 가해자 이 죄수들은 이 태형이 딱인 거죠. 발기부전. 강력한 처벌인 것 같아요. 어느 벌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솔직히 이제 사형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가만히 교도소에서 가만히 앉아있게 하느니 진짜 매로 다스리라고. 이런 것들은 몽둥이로 때려야 돼. 몽둥이로 때려야 돼. 이 매가 약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굴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 이제 맞았어. 어떻게 한 3대 맞고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막 솔직히 서 있지도 못할걸요? 앉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맞고 다시 깜빵으로 가야 하는데 또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 나 때려주신, 나에게 형벌을 내려주신 이 곤장 교도관님께 90도로 인사하고 가야 돼요. 인사해야지. 저를 이렇게 매운맛을 보게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태형이 아니었다면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 무서워. 자, 그러면 얘네들 어떤 벌을 받았을까?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재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아내가 남편을 믿고 곁에서 지켜줄 거라고 믿는 관계다. 하지만 이 가해자들은 아내를 독약이 든 약으로 재우고 사적인 순간을 촬영해 유포하며 신뢰를 산산이 부셨다. 한편으로는 슬프죠. 배신당했잖아요. 그럼 이 집단의 우두머리 주는 법정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게 와이프가 바람을 펴서 그런 겁니다. 판사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기분, 그 기분 아십니까? 제가 복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놓고 자민에게 책임을 돌려요? 매를 버는 거지. 판사는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다른 남자들은? 그들의 그 와이프를 강간한 건 뭡니까? 그건요, 그 친구로서 의리 때문에 마지못해서 도와준 것 뿐입니다. 어쨌든 저는 성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 그냥 진짜 너무 멍청해요. 지금 지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자긴 잘못이 없대.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판사한테 이거 쥐어주면 안 되나? 그냥 판사들이 바로 때리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판사가 엄청 홍군형을 냅니다. 당신이 가해자인데 왜 피해자에게 죄를 떠넘기나요? 딱 집어서 말해요. 법정에서는 피해자 자민이랑 또 케빈의 와이프도 나왔거든요. 증인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믿었던 남편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당장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비참하죠. 그 앞에 또 남편이 있어. 법정에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자, 법정에는 뭐 준, 케빈, 마이클 등등 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해자들, 변호인의 전략이 뭐였냐면 성범죄자니까 합의를 보자. 최대한 피해자랑 합의를 잘 보자. 용서를 구하고 참작받아서 형량을 줄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와이프들이 뭐 용서? 그런 거 없어요. 저들은 악마입니다. 당장 이혼할 거고요. 처벌 강하게 내려주세요. 유일하게 엘 리만의 와이프만 용서를 해줬대요. 근데 리만의 와이프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당한 걸. 유일하게 피해자 중에 이제 리만 와이프만 알고 있었거든요. 2013년도에요. 준이 리만을 불렀어요. 자기 와이프 자민 약 먹이고 의식 잃었으니까 하라고. 그게 리만에게 첫 번째 범죄였고 나중에 2017년에 리만이 똑같은 수법으로 자기 와이프를 재우고 직장 동료 피터를 불러서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법이 완전 똑같거든요. 리만이 자기 와이프 눈 가리게 씌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지들 경험에서 나온 그런 수법인가 봐요. 자기들끼리 공유했겠죠. 근데 리만 와이프가 약에 좀 취해 있다가 깬 거예요. 눈을 부비부비 하면서 뭐야 하고 깼는데 내가 침대에 알몸으로 있어. 그리고 순간 느낌도 이상하고 또 순간 그 방문 너머로 뭔가 막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순간 빨리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웬 남자가 알몸인데 자기 옷 챙겨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 거야. 이 집에는 나랑 내 남편 리만밖에 없는데 저 남자 누구야? 리만에게 추궁을 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 술이 취했는데 친구가 잠깐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이걸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처벌 당연히 받아요. 뭐 용서를 했다 뿐이지. 참작은 좀 되겠지. 형량은 리만부터 말씀드릴게요. 13년 6개월형 징역이고, 리만 이때 나이가 50세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태형은 면했습니다. 원래는 한 11년형 정도 예상이 됐대요. 근데 태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형량이 늘어가지고 13년 6개월형 받았어요. 자, 그리고 직장 동료 피터가 왔었죠. 피터는 징역 3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피터도 그럼 강간범인데 왜 이렇게 형량이 낮게 나왔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피터가 발기부전이라서, 그래서 뭐 끝까지 못 갔다고 합니다. 그게 또 인정이 됐대요. 그래서 징역 3년. 또 케빈이랑 마이클 자민을 각각 한 번씩 강간했어요. 케빈은 징역 22년에 태형 20대. 20대면 거의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클은 징역 20년에 태형 20대. 또 이니셜 N은요, N이라고 있거든요. 갑자기 뭐 이상한 논리를 말해요. 뭐라 하냐면, 저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저는 와이프 없는데, 저는 막 공유하고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그 남들은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공유할 와이프가 없어서 좀 죄가 더 가볍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판사는 네, 안 됩니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애는 징역 18년과 태형 20대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 준은 징역 29년에 최고형인 태형 24대, 24대를 선고받았어요. 이제 이거는 죽어라 이거죠. 너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진짜 태형이 무섭긴 무섭나 봐요. 준이 항소를 하거든요. 이때도 제가 변호인을 잘못 선임해가지고 제 변론이 이상하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랬어요. 끝까지 자기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 남 탓, 아내 탓, 변호인 탓. 결국에는 항소 안 됐어요. 기각됐어요. 그리고 자민은 준이랑 이혼을 하는데, 이혼 준비하면서 자민이요, 아이들 아직 어리지만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대요. 네 아빠가 어떤 짓을 했는지. 왜냐면 엄마 아빠가 왜 이혼을 하는지 니들도 알아야 한다. 다 설명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애들도 안다. 그건 범죄라는 걸. 엄마,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엄마를 지지해줬어요. 그래서 자민이 참 이런 끔찍한 범죄를 겪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잘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혼 마무리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 4월에 정식으로 이혼이 됐는데 준이 감옥에서 지금도 계속 편지를 쓴대요. 자민에게. 근데 싱가포르는 그 교도소에서 손편지 쓰는 게 아니라 전자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대요. 당연히 내용은 검열을 하겠죠. 그게 자민 스마트폰으로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내용은 용서해달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아줘. 이런 뻔뻔한 말까지 합니다. 가정을 누가 무너뜨렸는데? 네. 또 BMW 타던 그 웨이밍 있죠. 웨이밍 재판은 따로 받는데요. 2023년 11월 20일에 열렸어요. 왜 따로 받았냐면 변호인이 웨이밍은 또라이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정신과 의사 진단서 받아가지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요. 그게 제가 사실은 발기부전이 있어가지고 안 됐어요. 끝까지. 그게 또 준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니까요. 저도 준에게 강요당한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근데 판사는 정신병? 아니 웨이밍 채팅한 거 보면 또 재판받을 능력이 충분해. 어디서 거짓말을 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네. 그리고 판사가요, 발기부전이라고? 아니 잠깐만, 이 사진 당신 아니요? 사진 보니까 건강하시네. 이게 무슨 발기부전이. 다시 검사를 보냅니다. 발기부전 검사 다시 받아라. 결국에는 그 진단 못 받았어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발기부전 주제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겠어요? 증거가 있네. 증거가 너무 명확해. 웨이밍은 징역 13년에 태형 12대 받았습니다.
그리고 웨이밍도 항소를 했거든요. 지난 2월에 기각됐어요. 자, 이렇게 사건이 끝났나 싶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미보이 B 포럼이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해요. 그 안에서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이런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왜냐면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또 커뮤니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자극적으로 싱가폴판 소라넷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맞죠? 싱가폴판 소라넷이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과 비슷한 아주 우리 국민들이 경악했던 소라넷 사건이 있습니다. 완전 비슷해요. 소라넷도 그냥 그 성인들의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성범죄 집합소였고요. 회원수가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온갖 성범죄란 범죄는 다 벌어지고 있었고 이게 너무 피해자가 많이 나오니까요. 2015년도에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송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커뮤니티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저게 저런 게 있었어?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완전 경악 그 자체. 세상에 저런 사이트가 있다고? 근데 꽤 오랫동안 운영을 했더라고요. 99년도에 처음 생겼고 이게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2006년도에 US 사이트가 됐어요. 접속이 안 됐는데 그런데도 하루에 한 번꼴로 도메인을 바꾸는 거예요. 쥐새끼 마냥. 이게 안 없어지고 서버도 미국에 있다가 어디 바하마로 갔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숨기기도 하고 경찰이 잡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국제공조 해가지고 겨우겨우 진짜 힘들게 폐쇄를 시켰습니다. 소라넷 운영자도 점점 압박이 오니까 운영자가 총 6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2명이 체포되면서 사이트를 아예 폐쇄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폐쇄라도 됐으니까.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이런 사이트 누가 운영했을까요? 아니, 범죄를 저지른 이 회원들도 당연히 문제지만 이런 공간들 만들어 놓고 이 범죄를 독려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운영자도 태형받아야 돼. 네, 진짜. 자, 일단 국내에 있던 운영자 2명이 검거됐고요. 소라넷 폐쇄된 지 한 2년 뒤에 2018년도에 해외로 도주한 4명도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 40대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거의 메인 운영자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소라넷으로 엄청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 돈으로 저기 호주, 뉴질랜드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이랑 시민권도 다 사놓은 거예요. 이 한 명이 뉴질랜드 국적이었나 그래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 포함해서 총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들키니까 계속 해외에 있었던 거지. 어쨌든 어떻게 한국 경찰이 국제 공조 잘 해가지고 소환해서 데리고 왔는데 처벌 얼마나 나왔을까요? 혐의는 뭐였냐면 음란물 유포,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 은닉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징역 3년에서 4년 나왔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왔어요. 이게 2018년도니까 지금 뭐 나왔겠지. 고작 3년에서 4년? 태형 진짜 도입해야 돼. 태형 마렵다. 곤장 짱짱한 걸로 태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 법이 정말 약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도 많다고 합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고도 하고 근데 너무 약해요. 뭐든지 다 그래. 성범죄, 살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기죄 요즘 얼마나 약해요? 그냥 사기 저지르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쩌면 인생이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같아요. 이렇게 소라넷은 지금 없어졌지만 또 이런 사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또 변형돼서 엠번방도 마찬가지죠. 또 변형돼서 나오고 있고 저 아래 다크앱이나 음지에서 몰래 이용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단순한 야동 사이트 이게 아니에요. 범죄를 부추기고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단체로 이런 짓을 저질러요. 그러면 죄의식이 무뎌진대요.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많네? 이게 엄청난 중범죄인데도 무뎌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지. 단속도 어렵대요. 지금도 형태만 달라졌지. 박사방 마찬가지, 목사방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뭐 태형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강한 처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소란의 운영자들 3, 4년 살고 나왔어. 뭐 해외 시민권, 영주권 돈 주고 샀대. 그럼 그 모은 돈으로, 은닉한 돈으로 스위스에 계좌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잘 살겠지 남은 인생. 3, 4년 깜빵에서 보내고 나와가지고. 저는 일단은 어차피 교화가 안 되는 마당에 일단은 처벌부터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예요.